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재밌고 쉽게 이야기하는 닥터 도토리 TV의 닥터 정프렌치입니다. 밖에요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또 그냥 파도도 굉장히 높아요. 보이시나요? 안에는 아늑한데 밖에는 으시시합니다. 제 구독자님에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카운터 포인트에 관해서 알고 싶으며 유튜브에서 자세히 다룬 것이 없는데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요. 카운터 포인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죠? 아, 그것도 몰라? 식당에 카운터 계산되잖아. 독립적 그 멜로디를요 서로 잘 어울리게 이렇게 배치하는 작곡 테크닉입니다. 한국말로 대위법이라고 하며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도 아주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강의해 드리겠사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음악에서 카운터 포인트까지 알 정도면요 이건 엄청난 수준에 달하는 겁니다. 중세기 때입니다. 9세기 때부터 12세기까지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해서 이 수도승들이요 전부 다 그 찬트를 다 같이 싱글 멜로디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13세기 초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테크닉이 나옵니다. 박지수도승, 넌 도대체 우리와 박자가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도도 도레미미레미파솔 이렇게 불러봐. 으뜨 리레미 파솔. 니는 오징어 게임에서 이 박자 게임 하면은 그냥 요단강 바로 건널기라. 뭔 소리요? 이하가 우리와 박자가 안 맞으니 멋진 하모니가 나오는구만요. 맞다. 니 먼저 해봤나? 그럼 내가 그 뒤따라 부르고 그 다음은 니가 나왔나? 이 돌림 노래도 나오고 으차 호켓도 나오면서 멋진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수도승들은요 단순한 멜로디 그 그레고리안 찬트를 발길로 뻥 차고 여러 수도승들이요 한데 모여서 각자 자기 파트에 그 멜로디를 불러 제꼈습니다. 짜잔! 폴리포닉의 탄생, 다성음악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다른 멜로디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다성으로 부르니까 음정이 막 같은 것끼리 막 연속적으로 이렇게 겹치고 거기다가 무슨 뭐 소뚜껑 깨지는 그 불협화음이 막 나질 않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방지하자 하고 만들어낸 새로운 작곡 테크닉이 바로 카운터 포인트입니다. 즉 음과 음 사이 그리고 파트와 파트 사이의 그 음정을 아주 엄격하게 룰을 만들어 가지고 하모니에 맞게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화성이 아닙니다. 화성은 이렇게 하모니로 만들어내죠. 그런데 아니에요. 음과 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운터 포인트 그 어원도요 라틴어 펑투스 컨트라 펑툼,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이 음과 음 사이를 서로 이렇게 대립시켜 가지고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전혀 다른 음끼리 만나서 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서로 밀어내면서 하모니를 이룬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밥 먹자. 니는 나만 보면 밥상으로 보이나? 서로 투닥거리면서 없어서는 안 될 애증관계, 이게 바로 카운터 포인트입니다. 이 악보는 전에 제가 그 중세기 음악 설명하면서 분석할 때 어떻게 읽는가 그거 가르쳐 드렸죠. 제가 프랑스 그 원서 파는 곳에서 산 보물인데요. 당시 종이가 이렇게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가 희생되어 폴리포닉, 즉 다성 음악을 이렇게 이 악보에 증명을 하죠.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 파트를 각 수도승들이 이렇게 불러서 지금 몇 개입니까? 7파트인데 7명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트마다요 이렇게 막 겹치거나 그런 게 별 없어요, 거의. 그리고 각 그 파트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부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모니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요거는 다성음악 폴리포닉입니다. 이렇게 13세기부터 그 폴리포닉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음정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한 카운터 포인트가 음악 작곡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시기는요, 17세기 바로크 시대. 특히 독일, 이태리에서 그 같은 해에 응애 하고 다 같이 태어난 바흐, 핸델, 스칼라티 같은 게 작곡가들이 이렇게 사용했죠. 특히 이 바흐는 이 카운터 포인트를요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음악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거꾸로 쳐도 음악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하모니를 만들지 않고 각 음마다 그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읽어도 그 음악이 된다는 것이죠. 바흐의 인벤셔널 이그젬플을 사용해서 직접 쳐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주제를 모티브나 아니면 서브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왼손이 또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함께 치면 또 따라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 모티브가요 조금 이렇게 막 변형을 시키면서 까불까불하고 나타납니다. 이것을 에피소드라고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세 가지 보이스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심포니아라고 하고, 네 개의 보이스로 함께 막 따라가는 것은요 아주 복잡하죠. 이게 듣기도 힘들고 또 치기도 힘들어요. 그것을 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벤션이나 심포니아나 또 후가 모두가요 다 카운터 포인트 그 작곡법을 이렇게 적용해서 작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카운터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음악적 텍스처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텍스처가 뭡니까? 전에 강의한 적이 있지만 카운터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초간단 1분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옷감의 그 짜임새를 텍스처라고 하면 음악에도 이 세 가지의 이렇게 짜여진 텍스처가 있어요. 싱글 멜로디로 다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모노포닉 텍스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국민학교 때 그 배우셨죠? 삼하음, 으뜸하음, 또 뭡니까? 버금 딸림하음, 뭐 딸림하음. 그래서 이렇게 반주 넣어서 하는 거 호모포닉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쳐드린 거 있죠? 이렇게 멜로디가 서로 으쩌으쩌 하고서 나오는 거, 요것은 폴리포닉이라고 합니다. 카운터 포인트를요 그 한국말로 대입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요 일본식으로 표현한 한자 표기입니다. 클래식의 모든 음악 용어를요 그 뮤지컬 텀이라고 하면서 그 이탈리안 용어로 세계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중국, 한국, 일본은요 전 세계가 그 사용하는 뮤지컬 텀을 중국 한자를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사용해 왔고, 또 반대성 이렇게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자연 철학이 담긴 그 어원 컨트라와 그 펑툼의 그 깊은 뜻을 알 턱이 없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하겠지만은 그 자연 철학 피규라와 토노래 그 용어와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엄청난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철학과 관련 있죠. 그럼 한국은 언제부터 음악 용어 그 뮤지컬 텀을 한자를 그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잠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또 1분 동안 마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새로운 아주 중요한 음악 역사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서양 음악이요, 한국에 들어온 것은요 120년 뿐이 안 됩니다. 중국 청나라에게 그 영국이 그 녹차를 수입하고선 아주 그 갚을 돈이 없다면서요 뽕으로 갚겠다고 어거지를 부렸음. 뚜껑 열린 중국은 전쟁을 선포. 결국 총을 가진 영국이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 서양인들과 서양 음악 그리고 마약이 동시에 막 중국으로 막 쏟아져 나왔음. 중국에는 뽕쟁이들이 판을 치고 일본은 그 틈에 개화 운동이랍시고 새로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영국인들이 가져온 그 낡아빠진 음악 그 서적 뭐예요 바이엘 체르니 뭐 소나티네를 카피해서 일본식으로 출판을 하고요. 한국도 일제 그 강점기 시대부터요 일본 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본말을 한국말로 번역 출판해서 지금까지 120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서양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어원이 들어간 그 라틴어 이태리 그 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보고 멍멍이 소리 하지마 하는 학자도 계실 테지만 이것이 현실인데 어쩝니까? 카운터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모니가 아니라 음과 음의 그 거리, 그 음정입니다. 인터벌이라고 그러죠. 이 음정의 룰을 잘 지키지 않으면 멜로디끼리 막 부딪히거나 막 불협화음이 발생, 뮤직이 아니라 뮤지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룰을 전부 이야기하면요 초보자님들은 그냥 아이고 졸려, 이것은 제가 그냥 차트로 제가 여기다 다 남길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다음은 초보자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운터 포인트에 사용되는 테크닉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테이션, 즉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다른 그 보이스에서 이렇게 모방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이렇게 쳐드렸죠,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대로. 그 모방을 사용한 곡들은요 두 파트로 구성된 것은 돌림 노래나 아니면은 그 인벤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 보이스로 된 건 뭡니까? 심포니아, 그 다음 4 보이스. 그거는요 후가 아주 어렵다 그랬죠. 네 파트가 막 서로 얽히고 그냥 쫓기고 막 쫓아가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서로 대립된 음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을요 카운터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컨트라폰탈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컨트라폰탈 라이딩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 포인트 그 작곡법에는요 7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패러럴 모션이라 그래가지고요 평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컨트라리 모션이라는 것은요 두 멜로디가 반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요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연속적인 패러입니다. 그러니까 다다다다디다다다디다다다 이렇게 계속 연속적인 거죠. 요걸 시퀀스라 그래요. 어그먼테이션은요 그 주제를 2배로 느리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요 이렇게 2배로 느리게, 그 다음에 반대로요 디미니션에는요 2배로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천천히 가다 이렇게 박자가 완전히 2배로 빨라지죠. 레피테이션은요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리핏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 리트로그레이션인데 이거는요 주제를 그 반대로 흐르게 만드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이게 이제 멜로디라고 하면요 거꾸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바흐나 그 당시 작곡가들은요 이 어려운 카운터 포인트를 어떻게 쉽게 그렇게 빠르게 작곡을 했을까요? 지금 작곡처럼요 뭐 오른손하고 왼손 이렇게 동시에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메인 멜로디를 전부 적어 놓은 후에 그 다음 성부를 여러 가지 그 테크닉을 넣어 가지고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런 작곡법을요 아키텍처럴 라이팅이라 그래요. 아키텍처럴 그러니까 뭐 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쳐도 음악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하나씩 빼내면서 치는 거니까. 이렇게 카운터 포인트는 화성학 이상으로 작곡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초기 고전파 시대 그 라모에 의해서 3화음이요 이렇게 발명되면서 멜로디에 이렇게 반주를 만들 수 있는 호모포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악을 화성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카운터 포인트는요 힘을 점점 잃어가게 되죠. 그럼 고전파 이후 그 카운터 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용했습니다. 베토벤이나 쇼팽, 슈만, 브라함스, 리스트 같은 게 후기 고전파나 그 낭만파 음악가들은요 화성과 그 카운터 포인트를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요 오케스트라 라이팅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라이팅이라는 것은요 그 오케스트라 그 사운드를 다 그 피아노에다가 옮긴 것을 말해요. 특히 현대 음악은요 카운터 포인트를 바로크 시대보다요 훨씬 아주 그냥 건축학적으로요 나 찾아봐라 이러면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오늘요 음대생들도 어려워하는 카운터 포인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용했고 또 어떠한 법칙과 테크닉이 있나 상세히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주 고수준의 음악 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써먹으실 거예요. 아주 유식한 척 하세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빠이.